자,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한국에서는 8.15 광복절인데, 보통 요즘에, 어, 태극기를, 아침 뉴스를 보니까 태극기를 달자고 그러는데, 태극기를 안 달죠. 태극기를 보통 사람들 많이 안 다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국심도 많이 사라져 가고, 또 하나가 이제 국가에 대한, 또 이게 좀 광복절에 대한 의미도 많이 퇴색해져 가서 상당히 많이 좀 그런 상황에 있고요. 광복절이 뭔지도 모르는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광복절. 자, 한번 유대인들 같은 경우 유대인들의 광복절은 이제 따로 있죠. 영적인 광복절. 6월절이 있었죠. 6월절. 자, 6월절인데 참 광복절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단순히 하루 쉬는 날로만 이렇게 돼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그냥 6월절 절기를 즐기죠. 그래서 소위 이제 하그 패삭이라고 해가지고 하그 패삭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뭐 쓴나물을 먹고 예? 그러면서 저기 아주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외치는 게 뭐죠? 혹시 아시는 분? 6월절 마지막 날꼭 어,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맞이하자. 자, 근데 이미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는데도 마지막에 그 구절은 끝까지 내년에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자,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찌 보면 이게 다 은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은유가 좀 어렵다면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타포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조화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은유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아주 시라는 것은 은유의 산물이죠. 은유하고 그 다음에 비유하는 거. 혹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중에 에, 그, 네루다라는 시인 아세요? 네루다. 칠레의 유명한 시인이던데, 혹시 볼리비아의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저기 남미 분들이 문학을 굉장히 대단히 잘하시잖아요. 안 들으시나 보네. 자, 보통 이제, 예. 네루다 시인 유명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잘 모르겠어요. 칠레하고 뭐 볼리비아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네루다라는 시인이, 칠레하고 볼리비아는 사이가 엄청 나쁘잖아요. 예. 저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거보다가 더 나쁠걸요. 예, 맞아요. 예. 칠레가 바다를 뺏어버렸죠.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이제 내륙 국가로 그냥 전락을 해서 뭐 볼리비아 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네루다라는 시인이 정치적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태리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우편 배달부 한 명을 만납니다. 우편 배달부를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네루다라는 노벨 문학상 시인이 왔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시인한테 와가지고 저 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체부가 이름이 마르코인가요? 마르코라는 우체부가요. 시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근데 시를 아무리 해도 시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안 써지니까 네루다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는 은유야. 시는 은유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은유로 이루어져 있어. 은유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은유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예, 사랑의 감정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의 감정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마르코가 시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막 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시적으로 막 표현해요. 표현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딱 말을요, 시적으로 딱 표현하면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자분한테 한번 연애할 때도 뭐 그런 시적으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뭐 아주 멋있죠, 남자가. 음? 뭐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나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해.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막 굉장히 막 여자의 마음이 당신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 당신은 나의 운명이야. 뭐 이렇게 붙여버리면 굉장히 어떨까요? 뭐 부담될 것 같아요. 우리 김용옥 권사님 어떠세요? 좀 시적으로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지금은 들으면 닭살 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콩깍지가 시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플라톤이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유하고 비유하고 뭐 당신이 없는 당신이 없는 밤은 뭐 별 없는 하늘이다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자, 그 영화가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예요. 일 포스티노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일 포스티노 거기 보시면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인데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예요. 감명 깊게. 그 시를 배웠던 그 우편 배달부는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시적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도 해요. 결혼도 하고. 근데 이제 마르코란 사람은, 거기에, 그리고서 얼마 있다 죽게 되는 영화인데, 좀 가슴 아픈 장면도 있지만,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면 은유라고 하면은 뭐 문학작품에서 화려한 수사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려한 수사법. 레토릭이라고 하죠. 하지만 은유는 이성의 중심에 있어요. 왜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인간의 사고 프로세스는 대부분 은유적이에요. 은유적. 자, 한번 보시죠. 또 무용가 어떤 사람, 타프라는 무용가는 은유는 모든 예술의 근원이에요. 자, 은유를 한다는 것은 큰 그림을 보는 능력과도 관련이 깊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룻기를 다시 공부하게 됐는데, 룻기 잘 아시죠? 자, 룻이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멋있습니다. 가장 하브르타적인 책이 룻기예요. 성경에서. 자, 룻이 아움이라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죠. 야, 너 알아서 내 갈 길 가. 이제 과부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인데 룻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룻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그렇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자, 룻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소외받은 여인이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상당히 은유적인 말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룻이 결국에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룻이 나중에는 누가 됩니까? 다윗의 누가 되죠?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가 되죠. 자, 룻이 어떤 그런 자신의 그린 증조 큰 할머니. 그림이 증조 할머니. 큰 그림이 결국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등장,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한 족보에 등장을 해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조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런 사람으로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당히 룻 자체가 은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규적으로 간다면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볼리비아에 우리 저 김성재 선교사님 계시지만 볼리비아인처럼 사시는 겁니다. 볼리비아인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선교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김용옥 권사님께서도 일본에 계시지만 정말 일본인들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마
큰 그림이고 은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큰 그림을 보는 능력, 큰 그림 보는 능력이 이거를 어떤 뭐 경영학에서는 시스템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은유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비유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죠.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은유를 사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공감입니다. 디자인의 필수 요소. 야, 공감 능력을 제가 보니까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경쟁력. 여러분, 경쟁력 하면 어떤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경쟁력. 요새 목사님 어떠세요? 경쟁력 하면 떠올리는 단어. 경쟁력 하면 이제 상대방을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경쟁력 하면 마치 전투력을 갖춰가지고, 뭐, 무슨 상대방을 꺾어서 이겨야 되는 정신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광고 기획사에 있을 때, 광고 카피가 좀 재밌어요. 광고 카피도요, 은유와 비유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광고 카피 중에 아주 유명한 카피가 하나 있어요. 예쁜 것이 경쟁력이다. 이 한마디가 그냥 엄청난 걸 막 바꿔요. 예쁜 것이 경쟁력이다. 맞습니까? 또 혹시 여성분들로 없어. 자, 윤양수 목사님 어떠세요? 예쁜 것이 경쟁력이다. 맞죠? 예, 예쁘면은 일단은 뭐 경쟁력 있는 얼굴도 경쟁력 있는 외모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판사도 마음이 반대잖아요. 예, 그러면 못생긴 거는 안 예쁜 거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아주 저 못생긴 마음이 역할 예뻐야지만. 하여튼 좀 못생긴 때는 그 사람 근데 경쟁 그런 것 같아요. 예쁜 것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뭐 못생겼다고 한다는 개념과 예쁘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그거 참 이분법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분법적인 생각이고 흑백 논리인데 저는 확실히 공감 능력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예,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 예, 마음이 건강해야 되죠. 아니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게 공감 능력 같아요. 예쁘지 않은데, 참 예쁘다. 자꾸 예쁘다 해주면.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잘 나타내는 시가 있었죠. 시, 기억나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근데 자세히 안 보니까 못생긴 것만 자꾸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랬는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저기 유명한 그 시죠. 자, 공감이란 거 보죠.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느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좀 선천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본능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혹시 그러면 아기들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기들은 보세요. 예, 눈을 마주치는 걸 보면 굉장히 잘 마주치잖아요. 마주치면서 굉장히 아이 컨택을 참 잘합니다. 아이 컨택을 참 잘하고 자, 공감은 보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 연민과는 사뭇 다르겠죠. 공감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일종의 좀 가상현실이라고 붙였어요.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 공감이란 단어에 가상현실이라는 걸 넣어보면 좀 재밌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시선. 이건 약간 가상화시킨 거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제 시선으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참 이런 거는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특이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 맞춰 조율하게 됩니다. 자, 피아노를 조율하시는 조율사한테 물어보면 예, 조율사를 물어보는데 이제 쟤는 직업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이 조율할 때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아노를 만든 사람 있잖아요. 피아노를 만든 사람, 피아노를 발명하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원작자가 만들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정확하게 해서 구분해서 가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대요.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그 섬세한 그 감각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공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섬세한 감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적인 아주 뛰어난 그 피아노를 그러니까 조율을 잘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말고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조화와 공감은 그래서 비슷한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이상하게도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자꾸 집중을 거기에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은 쪽에 집중하기보다 왜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했나에 대해 신경 써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당연히 저기 쓰러져간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못했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던 건데, 자, 근데 우리가 보면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이상하게도 대접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왜 그러냐면요. 공감을 마치 뭐로 생각하냐면 자비로운 마음, 자애심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스킨십 정도로 생각을 해요. 공감하는 척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공감한다고 하지만 정말 공감하는 척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한번 우리 다니엘 골만이라는 감성지능을 쓴 사람의 책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정서적 능력, 즉 감성적 능력이 이 사람이 뭐라 썼냐면 기존의 지능적 능력보다 중요하면. 자, 한번 보시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지능적 능력이 뛰어났어요. 지능적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라든지 어떤 율법은 지식이잖아요.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감성적 능력은 상당히 많이 죽었죠. 지성적 능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감성적 능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학생들이 그래, 감성적으로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참,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참, 인사 잘하는 사람들 보시면,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인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혹시 호텔에 가보시면 맨 앞에 이제 호텔리어가 있는데, 그 호텔리어를 뭐라고 부르죠? 맨 앞에서 인사하는 사람? 차에서 내려주고 차 태워주는 사람은. 어서 오세요.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고의를. 도어맨. 도우맨. 네, 도어맨인데요. 그 사람들을 딱 보면은, 야, 얼마나 친절히 몸에 배있나. 인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깔끔하죠. 제복을 딱 입고 막 정중한 인사를 하는데, 야, 참, 저도 한번 배우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인사를 멋있게 하지? 근데 그 도어맨의 그것 때문에 호텔에 입장을 하죠. 도어맨이 이제 물건도 내려주면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지만, 처음 호텔에 왔을 때 그 인상이 도어맨이 제일 먼저 주는 겁니다. 도어맨이 주는데, 저는 교회에 와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주말만 되면 도어맨이 있죠. 도어맨이 대신 도어 우먼도 계신데, 인사를 정말 깔끔하게 잘하는데 첫인상이 참 좋죠. 그럴 때마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뭐 하나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해도 한마디만 해도, 교회에 대한 인상을 쫙 올려버리죠. 자,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자, 한번 보시죠. 요즘 저 감성지능은 컴퓨터나 AI가 측정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재능이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는 대체 불가능한 재능입니다. 저 감성지능은 대체 불가능한 재능이다. 참 좋은 표현이죠. 자, 리더십 분야에도 공감 능력이 중요하죠. 자,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한번 리더십은 요 대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목 리더십은 시작. 리더십은 공감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 공감은 타인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연대하는 능력이다. 자, 오프라 윈프리가 리더십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를 내려줬어요. 공감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 자, 공감하는 능력. 자, 사원이 대표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대표가 또 사원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거. 자, 혹은, 생산자가 소비자의 마음, 소비자가 생산자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거. 굉장히, 리더십과 관련이 깊은 부분이라는 거. 한번 이 감성지능은요, 이 유대인, 다니엘 골만은 유대인 히브리대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자입니다. 교육심리학자인데, 그동안 지능지수, IQ라는 걸 가지고 그동안 많이 놀다가 EQ라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막, 세계적으로 어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EQ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긴 쓰지만, 최초로 다니엘 골만이 감성지능을 쓰면서 우리 지능이라는 것을 다양화시켰죠. 자, 다니엘 골만은 나중에 지능을 6가지까지 나눕니다. 6가지로. 혹시 김영옥 권사님은 어느 지능이 좀 제일 강한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뭐 IQ가 있을 것 같고 감성 지능이 있고요. 도덕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MQ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지능이 있습니다. 경험 지능. 그걸 EQ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감이라든지 영성과 관련된 지능인데 요거는 좀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도덕성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MQ. 자, 어떤 측면이 제일 강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골고루 갖고 계시거나. 이게 좀 잘하는 모양인데 못하는 거는 MQ가 좀 떨어져요. 도덕성이. 도덕성이요? 예, 생활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도 없으면 그냥 막 길을 건너가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깜빡깜빡 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게 없나 싶은 게 생활하면서 여기는 또 남의 나라다 싶으니까 누가 안 본다 싶어가지고 뭘 하는 게 좀 도덕적인 게 제가 좀 사무실 가다가 놀랄 만큼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도덕하고 법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거든요. 이 법에 대한 지식이나 지능이나 도덕이나 지식 요걸 다 맞추는데 이분이 사실상은 제일 중요한 지능을 이제 도덕 지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다니엘 골만도 결국에는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가 좀 나이 들어서는 지능 지수를 높이기는 힘듭니다. 이제는 사실상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지능은 좀 더 노력하면 더 올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험지능은 갈수록 이제 높아지죠. 경험지능 높아지고 또 MQ 같은 경우가 부족하다 하면 이 MQ 지능을 내가 높여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정지선 준수 하나만이라도 잘하자 정지선 준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것만 잘해도 저는 뭐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이 감성지능. 자, 감성지능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다니엘 골만이에요. 다니엘 골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리더의 가장 큰 책임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인데 사람을 키우는 말 있잖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키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의 표현에 달려 있어요. 말의 표현에. 그래서 표현한다는 것인데 자, 표현을 잘하겠죠.
상처 주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한 거거든요. 남을 상처 주지 않으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처는, 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아니면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떻게 타고나는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 윤양석 목사님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죄인이라는 기준, 판단 기준을 따지면 기본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본능일까요? 아닐까요? 본능, 습관 이런 거 자라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계속 그렇게 상처 주는 것도 있는데 자꾸 연습하면은 고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저기 이 상처를 어떻게 안 주는가 샌드위치 뭐 그거라 해서 칭찬을 한 70% 이상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딱 해야 될 말을 한번 짧게 해서 한번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그 몸에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몸에 밴 사람도 예, 있더라고요. 예. 정말 똑같이. 남한테 상처 주는 게 아예 습관을 넘어서 생활로 가지면 참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결국에는 말인데, 자, 한번 보시죠. 말의 힘을 쓸 때는 이성을 이용해서 써야 되거든요. 이성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은유라는 거나 비유를 할 때도 이성의 그걸 힘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지, 그러면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으면 좋을까?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참 좋을까? 위로가 될까? 유익할까? 이런 걸 측면을 생각하면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근데 유능한 강사들은 호통도 잘 쳐요. 아까 좀 웃기게 치죠. 아까 사람을 또 일깨우는 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비판도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칭찬을 많이 해주게 되면 사람을 어찌 보면 결국에는 파멸로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만심을 많이 키우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적절히 잘 조화롭게 좀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상처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상처도 참 필요하다. 안 받을 수도 없지만 또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헨리 나우엔인가요?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를 덜 받은 사람을 오히려 더 안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어떤 상처도 우리가 꼭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가 필요한 부분이 공감 능력이죠. 자,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 상처도 없는 사람들한테 공감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공감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자, 아주 다니엘 골만은 아주 대단하세요. 공감 능력은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기술 이상의 능력이며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보편적 언어이다. 다니엘 골만의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시면 아직도 있어요. 아주 장기적인 베스트셀러거든요. 스테디셀러입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마크 사람들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좀 특이한 건데요. 공감 능력이 어디가 좀 높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제 티타임즈라는 어떤 잡지를 봤더니 덴마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 1순위로 과연 뽑혔어요. 이게 보았더니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자, 여기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시작. 공감 능력이 덴마크를 세상에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다.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은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고 이는 행복지수 상승 효과로 이어졌다. 자, 덴마크 하면 떠오르는 위대한 인물이 있죠. 그룬투비. 네, 목사님. 그룬투비 목사님. 그룬투비 목사님은 아직도 엄청난 영적인 영웅입니다. 아주 스피리추얼 히어로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딱 무조건 그룬투비를 뽑아요. 제가 덴마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룬투비를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그룬투비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덴마크 사람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알고 있더라고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그만큼 여기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덴마크가 워낙 그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그룬투비가 말한 정신 그걸 따라서 움직이면서 상당히 아무리 봐도 제가 봐서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공감 능력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히가시노 게이코라는 사람이 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읽으면요 눈물 나요. 히가시노 게이코는요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인데 저는 이 사람한테 노벨상을 줘도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같이 읽도록 해보죠. 같이 시작.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에게 나를 아프게 할 능력을 함께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프게 할 능력까지 함께 주는 능력인데,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몇 해 전에 읽는데, 아니, 뭐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이 책을 눈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밤새서 읽다 보니까 새벽 6시가 됐더라고요. 새벽 6시까지 읽었는데 책이 좀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보면 자파점에 그 도둑들이 들어와요. 청년들 도둑들 3명이 들어와요. 자파점에. 도둑들이 들어오는데 자파점에 편지가 쓰여 있어요. 편지가 막 계속 배달이 돼요. 편지가 배달이 되는데 그 자파점에 있었던 옛날 분이 편지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편지가 와요. 소설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소설에다 씁니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쩌고 참 좋은 말들을 많이 써줘요. 그 편지에 손편지에서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둑 청년들이 변화됩니다. 이제 우리 도둑질 더 하지 말자. 변화되면서 착한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 순간적으로. 그 글 등에. 근데 그 청년들을 이해하는 노인 세대, 즉, 기성의 노인 세대가 공감하는 글을 써주면서 청년들이 그 순간 변화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보통 이제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자꾸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성경이 좀 맛이 확실히 떨어져요.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저는 처음에 접근했을 때 문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어요. 문학적으로. 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성경하고 친화적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편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죠? 변화받은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죠. 편지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은유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상당히 아주 정서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죠. 열게 만들면 뭐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요. 철학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 방식 자체가요. 너무 잘못됐다고 하진 않겠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하진 않겠어요. 그 대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철학과 신학을 쪽으로 접근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주 정서적인, 저는 공감과 관련돼서는 가장 우리가 다가오는 말씀이 로마서에 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이런 대목이 있죠. 자,
행복은 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어떤 격언도 있지만 자, 요 강도 만난 자 한번 보시죠. 왜 우리가 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제일 미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왜 실천하지 않는 것일까? 물론 실천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많은데 뭐 제가 뭐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자, 다른 뭐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과 여성 중 누가 공감 능력이 뛰어날까요? 자, 남성과 여성. 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볼리비아의 김성재 선교사님. 남성과 여성 중 누가 공감 능력이 뛰어날까요? 여성이요. 예, 딱 직관적으로도 그렇고요. 딱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공감 능력, 뭐, 굉장히. 그러면 남성들은 왜 공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질 못할까, 떨어질까요?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오래된 이론이지만은 이제 남성들은 좀 좌뇌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지 예, 그렇죠. 참, 아니, 캠브리지대 베런 코엔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인 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하여튼 뭐 책이란 책은 다 모으는 편이어서 특히 심리학서는 굉장히 요즘에 저는요, 이 철학서는 이제 벌써부터 거의 웬만하면 다 갖고 있어서 심리학서는 여전히 아주 그 미개척 분야에 해당되어서 계속 보는 편입니다. 보는 편인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자, 보시죠. 여성의 뇌는 선천적이래요. 선천적으로 감정 동조에 뛰어난 능력이 있고요. 남성의 뇌는 선천적으로 이해와 시스템 구축, 즉, 뭐 좌뇌적이겠죠. 좌뇌적인 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혹시 배우 중에 메릴 스트립이 있어요. 메릴 스트립. 그 유명하죠. 그죠? 악마는 프라다를 뭐라고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단가요? 거기 나오는데 이분이 그렇게 뭐 예쁜 배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김용옥 권사님 메릴 스트립을 아시죠? 이 배우 아주 그 유명한 배우. 자,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인류가 받은 훌륭한 선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한 얘기는 뭐 다 자세히는 안 하고요. 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그래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잘 울죠. 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잘 웃죠. 그죠? 그런 걸 잘 봅니다. 자, 근데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남자는 뭐 태어나면 몇 번만 울어라 그러죠? 태어날 때 태어날 세- 때하고 부모가 쓸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네. 하나 더 있는데. 네. 배우죠. 남자는 그렇게 울라고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자, 그래도 남성들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 40대 중반만 돼도 이제 남성들에게 에스트로겐이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또 남성들은 많이 울고 여성들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뭐 이제 하여튼 뭐 남성들의 어떤 호르몬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아주 강한 여성들로 거듭나더라고요. 호르몬이 그래서 남성들은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여성들은 뭐 오히려 더 거칠어지는 면이 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반대로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공감할 수 있는 호르몬을 우리가 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호르몬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때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공감은 지능이다. 여기 보시죠. 여기 누군지 아세요? 여기 배우가? 오른쪽 배우는 누구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클린트 이스트우드. 왼쪽이 메릴 스트립이에요. 왼쪽 배우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혹시 저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기억나세요? 영화? 영화 안 보시나요? 네. 네. 이게 옛날 영화 그래도 좀
젊은 시절에 다 보셨던 영화일 텐데요. 너무 좀, 요 아, 다리가 예. 위스콘신주에 있는 다리. 예. 아니, 너무, 위시컨신인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 나오는 배우가 메리 스트립입니다. 아주 유명한. 저 영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자, 오늘 뭐 좀 심심하시면 좀 이거 한번 구경 한번 하시죠. 그렇게 뭐 크게 저거 하는 장면이 아닌데, 공감에 대한 굉장히 좋은 소스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참 공감해 주는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기자예요. 기자고, 이 메디슨 카운티에 가게 되는데, 약간 일주일간 하면서 이 어떤 메릴 스트립 이 여배우가 사랑에 빠져요. 아니면 이 여배우가, 예,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한테 굉장히 빠집니다. 왜냐하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굉장히 공감해 주거든요. 여성의 그 심정을 공감해 주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성이 마음을 열고 결국엔 더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건데요. 아주 예, 저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명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공감도 지능이다. 이렇게 해놨죠. 공감도 지능이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유희입니다. 호모 루덴스의 진화. 자, 유희. 자, 유희, 이제 네덜란드 호이징가, 이름도 참, 마징가도 아니고 호이징가가 주창을 했는데, 자, 웃음 클럽. 자, 유희는 되게 좌뇌적이질 않죠. 상당히 우뇌가 활발히 움직이죠. 자, 여성들이 굉장히 유희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남성들보다는. 아주 뭐 굉장히, 예, 논리적인 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뇌에는 한계가 없어서, 야, 이게 참 좋네요. 은혜에는 한계가 없어서 무엇이든 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카타리나 박사네요. 자,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자, 인간을 규정할 때 보통 호모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호모 루덴스는 유의적인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즘 보시죠. 게임의 전성시대다. 자, 우리 남자들, 요즘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게임을 안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아니다. 요즘 50대까지도요. 요즘 보세요. 세대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50대들도 요즘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50대 지금 후반은 좀 안 하시는데 초중반 된 사람들까지도 게임의 열풍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게임 전성시대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고는 살질 않아요. 저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유의적인 인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시대에서 게임은 과연 공감 능력을 높이는 하이테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각광받고 사랑받게 됐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이 단지 호모 루덴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뭔가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게이머 보시죠. 자, 한번 비디오 게임 왜 그런가 했더니 비디오 게임은 훌륭한 학습 원칙에 따라 운영됐대요. 아주 뭐 비디오 게임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막 기초부터 해서 막 쭉 올라가잖아요. 단계가 뭐 랩을 만 랩을 막 찍을 때까지.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리고 그 원칙은 배우고 훈련하는 방식, 기본에 충실한 방식, 학교를 마실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하는 방식 등 다른 많은 방법들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비디오 게임은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애들은요, 비디오 게임이나 PC 게임을 즐기면서 교실에서 배울 때마다 더 강력한 학습 형태를 경험할 수 있죠. 배움은 고립된 사실들을 암기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고립된 사실들, 이미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움이란 여러 사실들을 연결하고 다루는, 다루는 힘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시죠. 교회에서 어디 쓰든. 자, 게임 중독자들, 대개 자녀들 이런 것들은 하브루타 하면서 이제 가끔씩 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하브루타에 참여하신 학부모들 중에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많이 오시니까 엄마들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썩어요. 자녀들 골머리를 많이 썩어요.
그렇지,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하브루타 게임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하고 한번 해보고, 엄마가 또 아들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윤양송 쌤 어떨 것 같으세요? 게임하는 아들을 그냥, 야, 게임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게임할까 하면 어떨까요? 엄청 신나서 공감대를 형성할 거. 그러면 그 아이는 게임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멈출까요? 멈추지 어른이 못하니까 바란스가 안 맞았어. 애들은요, 음. 제발 엄마 아빠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원하는 순간 애들도 알아요. 아빠가 개입하는 순간 난 그렇죠. 게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엄마가 개입하는 순간 게임할 수가 없다.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그 공감을 해준다고 같이 게임을 하게 되면 결국엔 게임을 줄던지요. 아이가 이제 너는 그러면서 게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야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해죠. 이것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재미는 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근데 한번 아이의 입장에서 말하자. 야 아빠가 게임을 하고 있어. 너 어떨 것 같니? 아빠 하루 종일 게임을 해. 네 입장, 네가 한번 생각해봐. 자식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니? 그러면 그게 좋은 아빠야? 아니면 이상한 아빠야? 이게 얘기해주면 제 아이들 이제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애가 심각해질 것 같아. 심각해집니다. 예.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 아빠가 게이머가 돼버리면 저 건달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요즘 그렇죠. 애들이 술을 이제 옛날 어른 말이 재밌어요. 술을 누구한테 배워야 한다?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배워야 한다. 아버지한테 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뱅이가 되지. 예, 상해집니다. 아버지한테 안 배우고 누구한테 배웁니까? 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지, 처음부터. 걔들이 왜 배웁니까? 그냥 호기심을 실천할 뿐이지. 처음에 먹어요. 처음에는 혼자 먹습니까? 같이 먹습니까? 같이 먹지. 같이 먹다가 처음에는 혼자 먹습니다. 담배도 네. 그렇고, 처음에는 혼자 피워보고, 술을 펴봅니다. 그러면서, 맛있는데? 좋은데?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아니면 어떤 친구가 끌려가기도 하고, 그럼 같이 핍니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하고, 아버지가 담배까지 가르쳐 주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 그러면 아이들은 내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절제를 하게 돼요. 부모님이 날 보고 있구나.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날 보고 있구나 생각하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안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나 좀 그거 자체가 상당히 교육이 너무나 빨리 돼요. 이거는 너무나 빨리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느리죠. 학교 교육은 당연히 느립니다. 천천히 가잖아요. 진도 떼듯이. 하지만 다른 진도는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뗍니다. 폭력적인 거는 진도가 빨리 나가요. 진짜입니다. 빨리 배워요. 마약 보세요. 이런 거 빨리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죄 짓지 못해요. 죄 짓고 싶어도, 참아야지. 뭐, 이렇게, 이겨내야지. 이렇게 또, 죄와 싸우는 마음이 생기죠. 그걸 경외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경외심. 우리가 좀 경외심을 가지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자연의 위력, 어떻습니까? 자연의 위력. 미국은 뭐, 자연의 위력 앞에 대부분 막 경외심을 갖잖아요. 허리케인, 요새 목사님 어떻습니까? 막, 허리케인, 막, 토네이도 이런 거 보면. 토네이도 참 무섭죠. 야, 무섭습니다. 정말. 자연의 위력 앞에. 근데 하나님의 위력, 거기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경외심이 생기죠. 네.
근데 또 부모님의 위력은 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위력. 우리 굉장히 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위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자식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부모님이 정말 위력을 쓰려면 자식과 그 함께하고 공감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자식이 올바르고 정말 도덕 지능도 높아지고 정말 그 게임에 대한 지능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지능들도 같이 키워주는 거. 이게 참 부모 역할이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고 정말 그러면서 아이가 이게 분별력을 갖도록 변별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더 볼까요? 시간 관계상 또 많이 갔는데. 자, 유머. 이제 큰 그림을 감지하는 능력. 자, 히브리어라고 재밌게 지혜는 호크마인데요. 유머도 호크마입니다. 저 유머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거는요, 유머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 유머. 자, 한번 인간의 운에, 아까 좀 전에 운에는 한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유머는 상황을 앞뒤 정황과 연결하는 큰 능력,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하면 그냥 단순히 웃기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의 그 개념이라는 것은 상당히 작아요.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컸어요. 유교적인 어떤 풍토화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폭이 좀 좁죠. 생각하는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유머도 이렇게 보면 큰 그림을 보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견해들을 새롭게 결합해 정렬하는 능력까지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개그맨들이 굉장히 유머를 잘 쓰는 개그맨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개그 코드는 우리가 잘 안 맞아요. 한국 사람들하고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말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말장난. 한국은 말장난에 가깝고, 자, 미국인들은 말을 아주 그냥 조합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자, 자연스럽게 유머를 사용하는 재능은 높은 감성 지수를 갖고 있음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 경영에 필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칙센트 미아이라는 사람 있죠. 몰입이라는 책을 쓴 사람.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머를 좋아하는 명랑한 태도는 창조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창조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자, 창조적인 사람들. 자, 앞으로, 자, 보니까 한 장 더 있네요. 자, 한 장만 보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즐거움. 최고의 명약. 자, 웃음은 최고의 명약. 그 잠언에도 써여 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 영혼의 명약입니다. 자, 그러면 약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약 안 드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김성재 선교사님 약 안 드시나요? 네, 드시나요? 알고, 먹고 있어요, 알고. 예. 주로 어떤 약 요즘에 드세요? 네. 신뢰가 되는 질문이긴 한데. 고혈압이요. 고혈압. 예, 저도 혈압이 좀 있어서 고혈압을 약을 가끔씩은 안 돼. 지금은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예, 거의 다 나섰는데, 굉장히 밤에 저거 하고 낮에 저거 해버리니까, 지나친 워낙 그 육류를 워낙 많이 먹고 뭐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혈압이 당연히 올라가는데요. 자, 그런 건 이제 면리한데 이게 웃음을 많이 가지면요. 상당히 혈압도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당뇨에도 굉장히 좋고 아주 웃음은 정말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참 솔로몬이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자, 헬렌 지안 그레고리오라는 사람은 웃음을 아끼는 자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은혜로운 사람들 보세요. 항상 웃잖아요. 싱글벙글. 자, 잠깐 보시죠. 인간에게는 잠깐이지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유머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머는요, 고대 그리스의 체핵 약 이름이었어요. 원래 약이에요, 약. 그래서 휴머스라는 약이 있었어요. 휴머스. 근데 이 체핵 약은 몸에서 액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과 감정을 조절했다고 한다. 유머는 여기서 보시죠. 습해지다, 습하다라는 뜻이래요. 습하다. 그래서
파생된 라틴어 휴머, 즉 휴머, 체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머라는 단어가 수분이에요, 수분. 그래서 고대 프랑스에서는 휴머, 즉 유머로 유입이 되었어요. 이 단어가 중세 영어로 차용되면서 최종 정착을 했죠. 그래서 우머라는 단어가 철자, 유머 혹은 우머가 후기 로마 제국에서 발견되는데 H자는 이미 묵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H자가 안 나왔는데 그리스어에서는 휴자로 씁니다. 휴머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균형을 잡아주고 그래서 몸에서 건강한 게 액체, 체액액인데 그러면 유머를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요. 물을 잘 섭취를 해요. 물을 잘 섭취를 하고 굉장히 그 다음에 많이 떠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떠드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죠? 아주 싫어하죠. 여러분 보세요. 시끄러운 사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참 건강하다 저 사람. 근데 말이 많다고 해서 절대 말 되게 부러워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저는 물론 뭐 시도 때도 없이 떠드는 사람은 저기 좀 정신병자에 가깝지만 말 많은 사람 되게 부러워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말이 참 어떻게 저렇게 풍부한 언어를 쓰지? 근데 욕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나 말 많은 사람 부러워하셔야 돼요. 병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문제가 있겠지만 하지만 저도 보세요.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평상시엔 말 안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그냥 대화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썰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썰을 하고 말할 때마다 한번 웃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조합을 해가지고 웃겨보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먹고요.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최고의 명약인 웃음을 달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